박지원의 호질이죠. 박지원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조선 후기에 나왔던 실학자예요. 실학자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굳이 말하자면 중상학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해가지고 외국과 교역을 하면서 상공업을 조금 더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조금 더 개혁적인 사람이야. 중농학파, 정확히는 이제 농업을 좀 더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학파가 있었고, 하나는 이제 상업을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학파가 있었는데, 중농은 그래도 이해가 가. 왜냐하면 이제 조선이 이제 이쪽 농경 사회였으니까. 근데 중상은 조금 어려운 거죠. 그 당시 급진적이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사농공상이라 그래서 사농공상이야. 직업에 귀천이 있는데 선비, 농부, 공업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대장장이, 그리고 상이야. 그러니까 상업을 하는 아주 상인들은 아주 천대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지원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좀 더 급진적인 거죠. 어쨌든 자, 호질이라는 작품은요,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당시의 선비들의 혹은 일부 사람들의 위선을 폭로할 거예요. 실학자들이 당시에 사회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만 본인의 어떤 그 주장이 먹히고, 실제로 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던 나라잖아요. 저 시기가.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선비들이나 어떤 계층들, 특정 계층들이, 내가 일부 사람들이라 표현했지만 특정 계층들이 아무튼 진짜 문제가 있었는데 겉보기에는 되게 괜찮은 척하고 다녔어. 이런 위선을 갖다가 폭로를 해야 되는데, 야, 이걸 내가 전면에 나서서 야, 저 새끼랑 저 새끼랑 저 새끼 쓰레기야 하면 어떻게 돼? 내가 저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잖아. 그래서 소설과 우화의 형태로 돌려서 표현한 거예요. 됐죠? 자, 위선을 폭로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호랑이가 폭로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호랑이가 이 위선을 폭로하는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정확히는 우화적으로 돌려서 당시의 사회상을 갖다가 폭로하였다 정도로 항상 의의가 나오니까 요거는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고, 결국 호랑이가 얘기하는 글이야. 그러다 보니까 요게 연계가 자주 되었던 게 가전체 소설하고 어느 정도 연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오늘 내가 수업을 굳이 호질부터 하게 된 이유가 이거 얘기도 있다. 그죠? 가전체 소설은 이제 고려 거죠. 필기를 어디다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올해 수능 특강에다가 이 필기를 옮겨놔도 괜찮아요. 정리를 한번 한다. 왜냐면 내가 지금 너무 정신없이 필기를 할 거라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해서 한번 이제 쭉 옮겨 놓으세요. 자, 전체 줄거리 이렇습니다. 주인공이 누구냐면 북박 선생이야.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북곽 선생 전이라고 하기도 해요. 됐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마을에서 아주 학식이 높은 선비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뭐 하고 있냐면 동리자라는 여성과 여자야. 연인 관계예요. 근데 동리자는 누구냐면 애가 3명이야.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수절을 하기로 유명해서 연려상을 받았어요. 정조를 잘 지키는 걸로 엄청 유명했어요. 남편이 일찍 죽었어. 정조를 지키는 걸로 유명해서 마을에 연려상까지 받은 아주 우수한 인물이에요. 근데 그런 인물이 밤에 뭐예요? 남자 만나요. 이 남자는 뭐 하는 새끼예요? 그러한 정조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런 유교적인 가치를 숭상하는 선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마을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 존경해. 근데 뒤에서는 이 여자하고 놀아나고 있었어. 되지? 이런 아주 거지 같은 상황이야. 이게 위선이지. 그지?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중간에 우리 작품에 나오는 건 뭐냐면요. 북각 선생이 동리자하고 놀고 있었는데요. 아들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밤마다 우리 엄마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남자 소리 같기도 하고 흐느끼는 소리가 나기도 해. 그래서 이상해.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짐승이 온 것 같으니까 저 새끼 죽이자 해서 어떻게 하냐면 아들 셋이서 몽둥이를 들고 쫓아가요. 그 방으로 조용히 잠입해. 근데 북각 선생이 뭐 무슨 소리 했는지 뭔지 모르겠어. 아무튼 이걸 일찍 깨달아서 이상한 막 짐승 같은 소리, 귀신 같은 소리를 내면서 도망가. 이게 이제 위선적인 장면이야.
근데 어떻게 표현했어? 막 발을 꺾고 이렇게 막 소리를 하면서 에헤헤 하면서 막 갔다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북각 선생이 굉장히 희화화해요. 됐죠? 그러니까 자기의 위선이 들키지 않기 위해서 엄청 우스운 행동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이걸 마을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래요. 나중에 호랑이하고 한참 얘기한 다음에 호랑이가 이제 얘를 잡아먹을지 안 잡아먹을지 고민하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가 온갖 걸 다 먹는데 너네 선비만큼 더러운 새끼들이 없다. 나 너 안 먹을래 하고 가버려. 근데 이제 북각 선생님이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단 말이야. 자기 살려달라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한참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호랑이 가버렸어. 가고 난 이후에도 모르고 계속 고개를 숙였어. 그러니까 농부가 이제 아침에 출근하다가 아니 저기 우리 학식 높은 선배님이 저기서 이렇게 절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상해서 아니 선배님 뭐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봐봐 어떤 상황이야. 원래는 자기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지가 다 폭로가 된 상황이잖아. 근데 얘가 북각 선생이 고개도 안 들고 이렇게 얘기해. 이 땅이라는 게 너무 신성해서 혹은 태양이라는 게 너무 신성해서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절을 하지 않고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되게 학식이 높은 미친놈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위선이 폭로가 되는데 호랑이의 말을 통해서만 위선이 폭로되는 거고 여전히 위선이 유지돼요. 근데 그 유지되는 행위가 너무 웃겨. 됐지?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골겜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비판할 건데 웃기는 상황으로 비판을 하거나 혹은 조금 뭐라 그럴까 우회적으로 비판을 하는 이러한 어떤 미를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골개미적 작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골개미를 보통 많이 가지고 있는 작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주로 판소리의 장르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모든 판소리는 아니고 대표적인 게 이제 양반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마 작품에서 볼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북각 선생하고 동리자가 아무튼 이렇게 이 미래를 하는 거를 들킬 뻔한 이게 첫 번째 내용이 이제 앞부분에 나오고요. 대부분. 두 번째 내용은 그러고 나서 북각 선생이 여러 가지 위선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호랑이를 만나서 당시에 호랑이를 만나면 죽는 거야. 알겠지? 무조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호랑이를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장면. 이게 이제 우리 수능특강에 수록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주제는 이렇고 작품 내가 하나씩 그냥 볼게요. 봐봐. 자, 정나라 어느 고을에 벼슬에 뜻이 없는 선비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뭐냐면은 그 사람의 청렴함을 표현하려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이게 이제 다 위선이었어, 그지? 북각 선생이라고 했대요. 나이 40에 손수 규정해낸 책이 1만 권이었대. 미친놈이죠. 그죠? 그러니까 학식이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이긴 해. 청렴한 것도 사실이긴 하고 그 다음에 학식이 높은 것도 사실이긴 해. 딴짓을 많이 해서 그렇지. 됐지? 구경의 뜻을 풀어서 지은 책이 다시 15,000권이니까 25,000권을 쓴 거야. 그래서 중국의 천자가 그를 가상히 여기고 제후가 그 이름을 사모했대요. 근데 마을 동쪽에는 동리자라는 미모의 과부가 있었는데 자 천자가 이 절개를 가상히 여기고 제후가 그 연속하면 사모하여서 이 사람한테 뭐라 그랬냐면 동리 과부지려 무슨 얘기냐면 연려문을 내려요. 과부는 남편이 죽은 와이프를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처럼 동리자는 수절을 잘하는 과부였어요. 그런데 그녀는 5명이었네. 아들 5을 두었는데 자, 중요한 정보가 나오네요. 그들은 저마다 다른 성을 지녔다. 무슨 얘기냐면 아빠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연려문의 내용하고 반대되죠. 위선이에요. 자, 여기는 그나마도 편집자가 인물의 성격을 직접 묘사하고 있네요. 이걸 이제 대화나 원래는 행동을 통해 가지고 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한 번에 알려줬어요. 됐죠? 편집자의 어떤 직접적인 어떤 논평이 들어가 있는 장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문학이 발전을 하면서 소설이라는 건 돌려 표현하거나 이걸 이제 인물의 대사라든가 행위로 돌려 표현해야 되는데 편집자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한 건 이제 초창기야. 소설이 발전한 단계에서. 이게 이제 어디에도 있냐면은 굳이 말하자면 이제 서양에도 이 똑같은 흔적이 있어요. 다만 처음에 소설은 왜 만들어졌는가 하니 대부분 공연 장르였지. 공연을 하다가 그게 글로 쓰면서 발전한 거라서 공연을 할 때는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야. 우리도 판소리가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걸 판소리의 특징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계속 아들이 성이 달랐다는 게 정말 소름이야. 됐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변변한 어떤 피임 기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누구랑 만나면
아기를 낳는 거잖아. 근데 지금 봐봐, 남편이 죽어가지고 연료문까지 받았는데 아들을 5이나 두었어. 미친 거야. 알겠지? 이게 혹시라도 잘못 알려지면, 국가에 잘못 알려지면 과부 이 여자 대상뿐만 아니라 이 아들들도 다 사지가 찢겨서 죽어요. 알겠어? 이래서 내가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연료문을 받았는데 속인 거잖아. 국가의 황제를 속인 거라서 사지가 찢겨서 죽고 그 삼족이 멸해. 이거 되게 엄청난 벌이야. 삼족이 멸하는 거 정말 자주 없어요. 알겠죠? 삼족이 뭐냐면 3대가 멸하는 거니까 내 일가 친척이 싸그리 얘 때문에 다 죽는 거야. 이해됐지? 그걸 감수하고 이러고 노는 거야. 알겠죠? 문제가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어느 날 밤에 5 아들이 서로 말했대요. 봐봐. 강 북쪽에선 닭이 울고 강 남쪽에선 별이 반짝이는데 왜 나오는 목소리가 북각선생일까? 무슨 얘기냐면 아니 밤이 이렇게 깊었고 닭이 울고 다시 새벽이 올 때까지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 목소리가 왜 북각선생일고?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문틈으로 들여다보니까 동리자가 북각선생한테 뭐라고 하냐면 오랫동안 선생님의 덕을 사모했사온데 오늘 밤에 선생님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가 딱 웃기를 바라고 점점차에서 시를 읽어서 야, 시가 내용이 어때? 병풍은 원양새여 반딧불이는 반짝반짝. 동요죠. 그죠? 정말 학식이 높았는지 궁금하네요. 그죠? 말도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학식이 정말 높은지 의구심을 들게 해요. 이런 게 이제 위선이야. 위선적 면모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다만 소설 안에 시가 직접적으로 차용되어 있네요. 그럼 항상 이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는 노래나 시가 항상 이게 기능이 뭐니라고 물어보는데 이 기능이 뭐냐면 이 선비의 위선적 면모를 드러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정말 공부를 잘했는지 난 잘 모르겠어. 꼴랑 이따구로 시를 쓰는데 가마솥과 세발솥은 무엇을 본따 만들었나? 흥이라. 심지어 안 맞아요. 시조의 형식에도 안 맞아. 그지? 이상한 애야. 선비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에 다스다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법에 과부의 문에 함부로 안 든다 그랬는데 북각 선생님은 어진이라서 그럴 리가 없어. 그러니까 저게 아마 여우가 아닐까? 그러면 여우란 놈이 사람으로 둔갑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어떻게 해요? 이 새끼를 죽이자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에 5 아들이 어미의 방을 둘러싸고 쳐들어가니까 북각 선생이 크게 놀라서 도망쳤대요. 그런데 되게 웃긴 게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현관에 지칠게요. 겁이 나서 자기를 알아볼까봐 겁이 나서 어떻게 했냐면 한 다리를 목덜미에 얹고 귀신처럼 춤추고 낄낄거리며 문 밖에 나가다가 그만 들판의 구덩이에 빠져버려가지고 그 구덩이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으니까 이런 게 이제 북각 선생의 행동을 희화화해서 위선을 폭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재미난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골개미의 어떤 형식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간신히 기어올라서 다 일어나니까 누굴 만나요? 하필 범을 만나요. 이게 이제 우연성. 고전소설의 대표적인 어떤 특징이죠. 우연하게 만나게 돼요. 말도 안 돼, 그지? 내가 빠졌는데 하필 범을 만나.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까 범이 억만상을 찌푸리고, 자, 여기서 범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의인화되어 있어요. 됐죠? 구역질을 하고 코를 자매고 머리를 왼편으로 돌려 한숨을 쉬면서 뭐라 그러냐면 어허 유교를 따르는 인간이여 구리도다. 유자여 구리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각 선생이 머리를 조아리고 엉금엉금 나와서 3번 절하고 꿇어앉아 우러러 말했다. 자, 이런 모습들 정말 우습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위선적 면모를 보여주는 거지.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부분이에요. 자, 당신 덕이 아주 지극한데 대인은 그 변화를 본받고 제왕은 그 걸음을 배우며 내가 지금 뭐 하냐면 살기 위해서 호랑이에게 아첨하고 있어요. 무릇 선비라고 하면 누군가에게 아첨을 하느니 차라리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대나무 같은 지조와 절개가 필요한 사람인데 지조와 절개는 개줬어요. 됐죠? 지가 죽을까봐 온갖 알랑방구를 다 끼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자식된 자는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험을 침한대. 그러니까 범님의 이름은 거의 신룡의 짝이라서 한쪽은 바람을 일으키고 한쪽은 구름을 일으키니까 나 같은 이런 핫톤은 이제 뭐냐면
지하 세계에 이제 이게 땅에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인간을 얘기하는 거야. 지상 세계 땅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신선의 상층계에 사는 사람이라면 나는 하층계에 사는 이런 천한 신하는 감히 아랫자리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범이 뭐라 그러냐면 야 가까이도 오지 마. 야 쓰레기 같은 새끼 좀 가까이 오지 마. 앞서 내가 들으니까 유라는 게 결국 유라더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밑에 이게 주석이 달려있죠. 나도 볼게. 유가 선비고 밑에 뭐래요? 아첨하다. 그러니까 유유자적할 때 그 표현이야. 그러면 선비라는 새끼들은 다 어떤 놈들이냐면 물 흐르듯이 가. 정확히는 아첨한다더니 진짜 그렇네 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비판하죠. 이게 진짜 얘가 하고 싶었던 작가의 주제의식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호랑이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게 이 소설의 가치인 거야. 자, 네가 평소에 천하의 악명을 모아서 망령되게 나에게 덮어 씌우더니 평소엔 너 어떻게 하냐면 나한테 야 호랑이가 제일 쓰레기고 호랑이가 제일 무섭고 멀쩡한 사람들 죽인다라고 온갖 욕을 다 하더니 갑자기 사정이 급해지니까 나한테 아첨을 떠니까 참 어이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범의 본성이 악한 것이라면 너네도 쓰레기인 거야. 근데 너네가 쓰레기라면 너네가 만약에 착하다면 나도 착한 거야. 즉 너네 마음먹기에 달렸어. 봐봐. 이 마지막 말은 사실상 요거 마지막 말은 뭐냐면 이게 공자의 가르침이거든. 역설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이걸 호랑이가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호랑이가 유교적 가르침을 내리고 있어요. 선비에게. 이게 이제 역설에서 비틀어서 나오는 위선적 면모를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선비라는 새끼가 글도 그렇게 많이 썼다라고 얘기하는 새끼가 실제로는 유학의 유자도 모르는 놈이고 오히려 우리가 맨날 욕하고 정말 악하고 아주 악마 같다고 얘기하는 호랑이가 유학의 도리를 가르친다는 이 측면에서 이 역설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위선을 갖다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됐지? 이 작품이 그래서 이게 되게 그래서 이런 면에서 너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가전체 소설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거야. 실제로 이런 작품들이 많이 나오니까 수능에서. 자, 그래서 이런데요. 북각 선생이 어쨌든 자리에서 물러나서 한참 제가 중간에 생각되어 있고 이제 한참 이렇게 싸워요. 싸우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그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북각 선생이 자리에 물러나서 한참 엎드려 있다가 일어나서 엉거주춤하니까 두 번 저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맹자 이르기를 비록 악한 사람이라도 목욕제기를 한다면 상제를 섬길 수 있다고 했으니까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 라고 얘기했어. 근데 이미 호랑이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 새끼하고 상대도 하고 싶지 않거든. 내가 너를 먹으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중간에 내가 너를 먹으면 지금 너 똥이 더러운 게 아니야. 너가 더러워.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이제 똥 때문에 아우 냄새나 이랬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너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네 말이 네 새치어가 정말 더러워. 그래서 내가 너를 먹으면 똥 때문에 내 위장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너를 먹어서 더러워질 것 같아. 너 안 먹을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가 살았다라고 생각했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내가 더 수그릴게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절하는 상황이야. 절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는데 무섭기도 해서요. 어떻게 했냐면 여전히 머리를 조아리다 보니까 동력이 밝았어요. 그런데 마침 아침에 밭갈러 온 농부가 나랑 마주한 거야. 내가 되게 우스꽝스럽게 이렇게 절하고 있는데 지금 농부랑 마주친 거야. 그러니까 이건 우연적 특성이야. 우연성이긴 한데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얘가 하는 변명이 되게 중요한 거지. 아니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꼭두새벽부터 들판에 대고 절을 해서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일찍이 들으니 하늘이 높다 하되 머리를 어찌 안 굽히며 땅이 두텁다 하되 어찌 조심스럽게 걷지 않는가. 요게 이제 마치 선비처럼 보이려는 건데 선비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실제로는 뭔데? 실제로는 호랑이한테 안 잡혀 먹으려고 호랑이에게 죽지 않으려고 아첨하며 절을 한 상황인데 근데 이거를 갖다가 포장을 어떻게 했냐면 자연에 대한 경외 정도로 포장한 거예요. 진짜 미친놈이죠. 그죠? 근데 이 자연에 대한 경외를 갖다가 어떤 구절을 인용했어요? 노자에 나오는 혹은 유교 경전이라 그럴게요. 유교 경전에 나오는 말씀을 차용한 거죠. 그죠? 있어 보이려고.
됐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요런 이제 구절 하나들, 요런 구절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거지 같은 사람인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거야. 왜? 우린 다 알잖아. 얘가 지금 그것 때문에 절을 하지 않았다는 거.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에게는 평판이 유지되겠지.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